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아침 반도체 소식부터 확인하신 분이라면 어젯밤 장이 꽤 괜찮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 초반부터 잔치를 벌여 장중 2.5% 넘게 뛰었고 메모리 종목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TQQQ는 그날 만들어진 가격대의 맨 아래쪽 장중 최저가 바로 위에서 하루를 끝냈습니다. 반도체가 이만큼 오른 밤에 TQQQ가 저점 근처에서 마감하는 건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아닙니다. 잔치는 어느 시각을 기점으로 끝났고 그 시각은 분 단위로 특정됩니다. 그 자리에 찍힌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리마켓에서 한때 2% 가까이 앞서가던 TQQQ는 개장 무렵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전날 종가보다 0.7% 높은 자리에서 밤 10시 30분 개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장이 열리자마자 메모리 쪽이 튀어올랐습니다. 방아쇠는 루트닉 상무장관의 말이었습니다. 행정부는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샌디스크는 3.6% 갭 상승으로 열린 뒤 개장 30분 만에 3%를 더 올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왜 곧바로 가격이 되는지 고리를 하나씩 놓아보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갈 메모리를 해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삽니다. 그 물량을 중국 업체에서 못 사게 되면 애플이 갈 수 있는 곳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그리고 한국 업체 정도로 좁아집니다. 파는 쪽이 줄어들면 값을 부르는 권한도 파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젯밤 메모리 종목이 오른 건 새 실적이 나와서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값을 정하는 협상력이 한 칸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력이 현물 가격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실적에 잡히는지는 통상 한두 분기의 시차가 붙는 문제라 어젯밤 가격만으로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르던 어젯밤 장은 새벽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꼭지점을 찍습니다. TQQQ는 새벽 12시 7분에 77달러 90센트로 그날 최고가를 찍었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장중 고점도 몇 분 차이로 같은 구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3배로 따라가는 SOXL도 이 무렵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시각에 지수 밑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은 36개, 내린 종목이 66개였습니다. 같은 시각 S&P 500은 11개 업종 가운데 7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나머지 전부를 가리고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조용한 밤과 시장이 조용한 밤은 완전히 다른 밤입니다. 그 가림막이 거친 시각이 새벽 2시 35분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13분에는 이란 국영 매체가 UAE 유조선 납포를 보도했습니다. WTI 원유는 그 보도에 상승 가속이 붙었습니다. 지수의 세션 저점은 그보다 뒤인 새벽 4시 56분에 찍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중 최저가도 정확히 새벽 2시 35분에 찍혔습니다. 오만은 미국의 동맹이고 지난 몇 달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말을 전달해온 중재 창구입니다. 그 중재국을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는 건 협상 테이블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실제로 폭격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보다 압박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라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충분히 봤습니다. 다만 시장은 확률을 계산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조선이 줄지어 지나가는 길목에 폭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원유값에는 프리미엄부터 붙습니다. 새벽 4시에는 확인 사살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란이 필요한 합의에 응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고 같은 날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이 만료됐습니다. WTI 원유는 2.5% 오른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정산됐습니다. 보통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안전한 채권을 사들이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어젯밤은 거꾸로였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대목이 어젯밤의 핵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부터 물류비까지 값이 따라 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계산해서 값을 매기는 30년짜리 국채가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30년 뒤에 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 것 같으면 지금 그 채권을 사줄 사람은 더 싸게 사겠다고 버팁니다. 채권값이 내려가면 채권금리는 올라갑니다. 어젯밤 30년물 국채금리는 5.31%까지 올라 1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물에서 우리 계좌까지 오는 길은 아주 짧습니다. 나스닥 100에 담긴 회사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이 먼 미래에 몰려 있습니다. 그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값으로 계산할 때 깎아내는 폭이 바로 장기 채권 금리입니다. 깎는 폭이 커지면 실적이 그대로여도 적정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걸 3배로 받는 게 TQQQ입니다. 유가가 오른 밤에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계좌가 웃지 못하는 경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장 마감 직전 1시간 파워 아워였습니다. 새벽 4시 56분에 TQQQ는 76달러 21센트로 그날 최저가를 찍었고 4분 뒤 76달러 4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종가와 비교하면 0.5% 하락이라 얌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개장가에서 마감까지로 끊어서 보면 1.2%를 반납했습니다. 밤사이 벌어놨던 것을 새벽 막판에 전부 개원했다는 뜻입니다. 장 마감 시점에는 S&P 500 11개 업종 중에 오른 게 에너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젯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환호한 곳도 메모리였는데 그 환호를 시간으로 잘라보면 어긋나는 구간이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4% 가까이 올라 $1,011에 마감했지만 장중 고점은 새벽 12시 6분이었고 파워아워에는 오히려 0.6% 밀렸습니다. 샌디스크는 장중 11% 넘게 올랐다가 9% 근처로 내려앉아 끝났습니다. 환호는 종가에 남았지만 실제 매수세는 오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6.3% 튀어 15.17에 마감했습니다. 커뮤니티가 환호하는 동안 변동성 가격은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소식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오픈AI가 소프트뱅크 계열 에너지 회사와 오하이오의 10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에 신용 보증을 대기로 했습니다. 같이 나온 공시에서는 초기 약정에 대한 자기 지급 의무에 $1,050억 상한을 걸어뒀습니다. 오픈AI를 향해 걸어둔 지원의 크기에 스스로 천장을 씌운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장 초반에 올랐습니다. 여기가 최근 몇 달 사이 시장의 셈법이 바뀐 지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엔비디아가 고객사 자금까지 대준다는 소식은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증거로 읽혔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읽힙니다. 칩을 파는 회사가 칩을 사는 회사의 돈까지 대주면 그 매출이 진짜 바깥에서 들어온 돈인지 자기 돈이 한 바퀴 돌아 나온 것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투자자들은 그 흐려짐을 위험으로 계산했고 그래서 약속을 줄였다는 소식에 안도한 겁니다. 종가는 3거래일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6,000억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정작 종가는 3거래일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도 실망도 다 반영해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자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젯밤 빅텍 가운데 가장 크게 무너진 건 메타였습니다. 3.5% 빠져 $569에 마감했는데 총매는 오늘 밤 시작되는 재판입니다. 아동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의 모두 변론이 열립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4개 주가 최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배상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회사 내부 문서가 법정에 올라오고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는 누구도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위험 앞에서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훨씬 싼 값에만 사려고 합니다. 장기금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시장이 연준을 바라보는 각도도 같이 바뀝니다. 시장은 연내 인하를 거의 지웠고 연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높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되는 연준 회의록에 인상 논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그래서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10,000로 시작해 2035년에 16억 원을 목표로 하는 실계좌는 현재 14,546달러입니다. 어젯밤 종가 판정에서 새 신호가 나오지 않아 오늘 밤에도 거래 없이 그대로 보유합니다. QQQ 종가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2.1% 위에 있어서 방어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넉넉합니다. 지금 롱 페이즈는 122일째입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난 10년 백테스트에서 이 시스템의 롱 페이즈는 8번 있었고 그중 수익으로 끝난 게 62.5%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머지 3번의 모양입니다. 추세를 못하고 손해만 보고 끊긴 자리를 저희는 윕서라고 부르는데 3번 전부 46일 안에 끝났고 평균 손실은 11.5%였습니다. 반대로 수익으로 끝난 5번은 전부 117일 넘게 갔습니다. 손실은 짧게 끊기고 수익은 길게 갑니다. 이 시스템이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122일째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젯밤 30년물 국채금리 5.31%는 19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그 위에는 2007년에 찍혔던 5.408%가 남아있고 앞으로 며칠 제가 눈을 두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선까지 올라가면 이야기의 무대가 중동에서 미국 재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는 유가가 진정돼도 우리 계좌에 붙는 역풍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금리를 다시 움직일 숫자는 소비 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오늘 밤 개장 전엔 홈디포 실적이 나오고 이번 주에는 로즈와 타겟, 워마트까지 유통업체 실적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최근 나온 7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던 터라 이번 실적들은 평소보다 무겁게 읽힐 겁니다.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미국 소비가 얼마나 버티는지는 결국 물가와 장기 채권 금리로 돌아옵니다. 반도체를 들고 계시든 TQQQ를 들고 계시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반도체와 우리 계좌가 왜 따로 놀았는지 정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장 마감 후 다시 뵙겠습니다.